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제목이 무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네, 시대의 지성이라 할 수 있을 석학 7분이 강연하신 그 강연을 책으로 엮은 강연의 내용을 책으로 그대로 엮은 책이에요. 제가 그동안 읽어드렸던 비슷한 유형의 책들이 있죠. 제목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들과 같은 그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렸던 2만 명이 그 오프라인 강연장에 모여서 같이 그 강연을 함께 했던 그 인문학 강연들을 모아서 엮은 책들이에요. 테마별로. 그 중에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을 다루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각 그 7분의 연사님이 답을 하시는 그런 책 중에서 제가 오늘 한 분을 택해서 그 연사님 대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그분은 바로 고미숙 선생님 되겠습니다. 아마 강연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고미숙 선생님 목소리에 또 익숙해져 있으실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또 제가 읽어드리면 어떻게 전달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분 강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책도 또 한두 권 봤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 시각과 성찰이 남다르시다 느꼈죠. 일단 백그라운드 자체도 다른 분들 철학하시는 분들과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프로필을 먼저 그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고전 평론가로 활동 중이며 고려대학에서 국문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식인 공동체인 가미당에서 연구 중이며 저서로는 나의 운명사용 설명서,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라는 책, 그리고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그리고 2개의 별, 2개의 지도 등 책을 또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혼자서 다 쓰신 책도 있고 같이 집필하신 책들도 여러 권이신 것 같고요. 다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연구로 계속 사시는 분이니까 그 결과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주로 이렇게 고전을 많이 탐독하시고 동의보감, 명리학 이런 것들을 두루 섭렵하셔서인지 그 다른 해외파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런 철학 쪽 교수님들과는 많이 다르세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덜 훌륭하다, 이분이 더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독특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기존의 그 다른 남성들과 또 다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강신주 철학자처럼 어디 학교에 소속하시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상류층이 아니라 그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이 사물을 현상을 바라보시고 인생과 인간, 사람 이런 것들을 논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현대인을 이해하는 3가지 화두, 몸, 돈,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분의 이 오늘 강연 글을 요약한 짧은 그 요약문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엇이든 즐길 수 있게 되었음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아프다. 그 많은 가구와 전자제품으로 많은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방법을 알지 못한다. 몸이 한가해지면 마음이 바빠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 육체와 정신 사이에 괴리가 생겨 몸은 무력해지고 정신은 엄청난 비만에 이른다. 자의식의 과잉인 것이다. 자의식은 인정 욕망인 동시에 하루 종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내 안의 척도로 삼는다. 타인이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다. 이는 곧 화폐의 지배이자 현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울이다. 이제 외부의 기준과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몸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몸은 나를 이해하는 가장 훌륭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네, 몸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내용들이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한 한 디지털 문화를 늦게 받아들이고자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강의할 때도 주로 칠판에 써내려가는 방식을 고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디지털 문화의 빠른 속도에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이 디지털이라는 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첫 번째를 꼽으라면 단연 육체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터치만 하면 웬만한 것이 모두 가능한 시대니까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몸이 자유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그 세계로 들어가면 아주 강도 높은 쾌감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시각의 극대화, 청각의 극대화는 물론 게임이나 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 하루 종일 TV나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절정에 이르는 수준까지 쾌락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빈부격차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서 3살짜리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다 보니 오히려 그에 따른 폐해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제 디지털 혁명은 세대를 넘어 성차별을 넘어 그리고 국경을 넘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몸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육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엇이든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몸이 행복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의 몸은 왜 이리 아픈 것일까요? 게다가 몸이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하는 병들은 또 왜 이리 많아졌을까요? 왜 돈을 벌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고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놀며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놀거나 즐기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줄 수도,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없습니다.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국한되어 있거나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설명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는 완전히 버려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몸은 놀고 즐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분은 문제를 그렇게 정의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놀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놀고 즐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무튼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몸이 놀고 즐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즐거움을 향유하기를 꿈꿔왔던 거죠. 그렇다면 먼저 몸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이 훨씬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몸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통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그리고 나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곧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의식하고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몸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사실 그 경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해왔던 나의 이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뇌와 팔다리 이런 걸 다 하는 그 나의 뇌가 의식하고 나의 몸, 팔다리, 손가락, 손, 눈, 귀 이런 것들이 감성으로, 그리고 그 어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정도를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나면 그 나라는 존재를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몸에는 의식으로 전혀 포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느끼고 아는 나의 몸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의 신체의 일부들도 있는 거고, 또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이런 것들도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신체의 어떤 부분들 내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까? 내가 그 척추의 네 번째 뼈를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부려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싶은 바람을 갖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 내 허리 척추 네 번째 척추의 일부를
오른쪽으로 45도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의지가 있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는 의식으로는 전혀 포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들,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몸임에도 왜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일까요? 동양의학이든 물리학이든 현대 인류의 지성이 말하는 몸은 나라는 의식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우주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이제 좀씩 드러나요? 동양의학에서도 그렇고 물리학이나 인류의 지성이 밝혀낸 그 몸이라는 것은 나라는 의식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우주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주가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마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받아들여지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그럴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말할 때 이미 나는 이 생명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나와 내 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말할 때 이미 생명의 네트워크, 이 거대한 DNA가 내려져 오고 있는 이 생명의 네트워크, 계속 그 엄마, 할머니 쭉쭉쭉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는 태초의 그 DNA를 전달 받아서 저희 몸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희 형제도 그러하고 이웃도 그러하고 다들 그런 DNA를 받은 거죠. 그들의 그런 계보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근데 그 계보에 따라서 올라가면 모두가 만난대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 식물이 다 이제 그 DNA를 타고 올라가면 식물은 아닌가? 다 같은 조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요. 과학적으로 이 말씀드리면 그런 팩트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DNA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생명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이미 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소멸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이 나라는 게 내가 그 인식하는 정도의 나라는 범위에서 이 전 우주로 연결이 되는 그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생명을 낳은 우주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삶을 구성하는가 하는 질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이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라는 시공간에서 이 어떻게 활동하고 삶을 구성가 하는 질문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것의 증거, 토대, 현장은 바로 몸이며 이 몸이 있기에 우리는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생로병사를 음양오행론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해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하루가 어떤 리듬으로 변화하는지를 알면 청춘과 중년, 장년과 노년이라는 인생의 파노라마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탐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존재의 변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디지털 혁명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 하나를 더 꼽으려면 바로 모든 삶을 해방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문화가 가져다 준 게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줬고 그리고 너무나 강도 높은 그런 쾌감을 제공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신 거예요. 모든 지식을 배워가는 것, 지성을 넓혀가는 것. 이것을 아무튼 그런 것에 있던 모든 제약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디지털 문화가. 실제로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세상의 모든 강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요. 무크라던가 그런 이제 최인류 대학에서 하는 강의들을 최고의 교수님들이 하는 강연들을 인터넷으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학비 내지 않고도 그 강연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전체 다의 강연은 물론 아니지만 어차피 그런 강연들은 저희가 모를 거예요. 너무 전공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렇지만 그 일반인에게 오픈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의 강연들은 이제 오픈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 삶을 해방시킨다는 점도 확실히 시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그 쾌락적인 측면에 먼저 벽이 허물어졌고 그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쾌락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만 인터넷이 진화가 됐었고 그것이 이제 너무 그 극단에까지 다다를 무렵에는 그것에 대한 경고성이었을 수도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성에 대한 모든 장벽,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모든 그런 장벽들이 없어졌어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정보의 바다라는 표현을 넘어 정보의 홍수로 인해 익사할 지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정보 안에는 물론 우리에게 해로운 요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 존재와 생명, 우주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인류 지성의 모든 지성, 지혜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디지털 혁명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암과 지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방된 적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아직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이든 역학이든 서양의학이든 배우고자 한다면 스마트폰 안에 얼마든지 그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 탐구의 장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자유로운 신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도의 쾌감을
찾아서 인터넷 바다를 헤매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지혜의 보고가 인터넷을 통해 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으려는 사람의 숫자는 쾌감을 찾는 그 인구의 수보다는 훨씬 작죠.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치유이며 존재의 구원이고 타인에 대한 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하겠죠. 더 많은 분들이 하면 아마 세상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싶은데 숙제죠 뭐.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 지혜의 보고를 누릴 수 있을 정도가 우리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성장 일로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세요. 어떤 사람도 답은 없는데 모두에게 답이 열려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인터넷이고, 어쨌든 그 안에서 답을, 자기에게 맞는 답과 길을 찾아내는 것은 본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매우 역동적인 네트워크로서 한마디로 일종의 카오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동의보감의 내경편에 보면 몸 안에 있으면서도 오장의 육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즉 충, 대소변 등은 우리 몸의 진면목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몸 안에 있는 것일까요? 밖에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내가 꿈을 꾸는데 밖에서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안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꿈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 꿈을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만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깨어나지지도 않죠. 그러므로 꿈은 완벽하게 우리 안에 있는 타자인 셈입니다. 또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호감을 느낄 때도 외모보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 또한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낀 적 있으실 텐데요.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와 타인에게 전달되는 나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말할 때 직접적으로 들리던 목소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역시 그러니까 목소리도 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는 그런 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타자를, 내 몸속의 타자를 소개합니다.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타자에는 벌레 할 때 충 있잖아요. 그 충도 포함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몸 안에는 1만 종이 넘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크게 삼시충, 구충, 오장충, 노체충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중 삼시충은 뇌에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학문 탐구를 멀리하고 식욕과 성욕을 밝히게 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 힘들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삼시층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몸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회로가 잘 뚫리지 않으면 감정 또한 부정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는 일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몸에 흉한 기운이 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몸의 징표이지 어디선가 물리적으로 덮쳐온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생명의 바다에서 수많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대소변의 경우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몸 안에서 소화가 되고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고 나면 이제 그것들은 낡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 낡은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배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배설 행위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협소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게 되니 이 외로움도 좀 가시는 것 같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친구들과 항상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런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다라는 느낌이 주는 그런 차원의 연결감하고는 어떤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또 하나 발견되는 것 같아요. 애써 뭐 그런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접속이 되어 생명의 네트워크라는 것에 이미 다 접속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디지털 문명은 우리의 이런 이 생명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몸을 소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일단 제도와 서비스 자체가 지나친 과잉입니다. 육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니 이제 마음이 바빠지게 된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이제 뭐 물질 문명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여유가 뭐 기계가 대신 해주고 내가 직접 농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리하게 가까운 편의점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해서 쉽사리 물품들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세탁 서비스든지 이동하는 서비스든지 다 이제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시기가 됐지만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SNS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이 끊임없이 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로부터 그것들이 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죠. 몸은 시간을 벌었지만 해방이 되었지만 그만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런 만큼 이제 정신은 더 바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반응하려고 하니 피곤한 세상이 된 거죠. 정신이 필요한 세상이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괴리가 생기면서 몸은 무력해지고 정신은 엄청난 비만에 이르게 됩니다. 자의식의 과잉인 것이죠. 사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자의식의 과잉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의식은 쉽게 말해 인정 욕망이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의식으로 하루 종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안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그런데 이때 그 타인의 기준이란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돈 많고 예쁘거나 잘생기고 스펙 좋고 그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곧 화폐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은 타인들에 의해서 강제된 그런 기준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비만이어서 욕망과 능력이 극단적으로 분화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중고등학교에서 강의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감옥 같은 곳에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전부 다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액수도 어마어마해서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을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 꿈이 그렇다면 그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 욕망과 그들의 능력을 연결시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과정도 없이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뿐인데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 아니면 연예인이 돼서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노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욕망과 능력의 간극이 생길 때 우리 몸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질병과 번뇌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뇌의 능력과 욕망이 한 계단 함께 올라가야 하는 건데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저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기준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버는 단돈 100만 원은 60억, 나의 꿈 60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돈이니까요. 너무 이 간격이 크면 저희는 포기하게 되죠.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되면 나와 내 몸 사이에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과 능력의 간극이 너무나 멀어져 버리면 내 몸과 대화하는 참 그 본연의 내 속에 숨어 있는 나와의 대화 통로가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놔버리는 거죠. 진정한 나와 대화하기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 발전시키고 노력해서 내 꿈에 다가가야지 하는 그거를 그 끈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욕망은 욕망대로 허열이 망동에서 마구 떠다니고 하체는 하체대로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니며 스마트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봉착한 몸의 소외, 이런 내면의 나와 만나는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런 욕망과 능력의 간극, 이 벌어진 간극,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몸의 소외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 동의보감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이너스 건강법입니다. 동의보감이 만들어지던 때는 지금 요새 우리처럼 그렇게 잘 먹고 많은 것을 즐기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술된 양생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마이너스 건강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덜 먹고 덜 쓰고 모든 것을 덜어내고 배설해야 합니다. 배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이 결별을 잘 하지 못하면 숱한 과거를 질질 끌고 다녀야만 합니다. 미련과 집착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앓는 공통의 질병입니다.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병은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숙면을 취하는 것은 뛰어난 능력입니다.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야말로 능력자 중에 능력자인 셈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이 마음을 완벽하게 비우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도통 잠들지 못하는 신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도 쉼없이 일하는 것을 굉장히 능력 있고 부지런하게 여기며 그것이 마치 성공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수명은 사람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숫자를 잘 갈무리하면 선천 60세에 후천 60세를 더해 120세를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00세 시대보다도 훨씬 긴 수명이죠. 이렇게 호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므로 호흡이 빨라지는 순간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의 호흡은 당연히 2배 이상으로 빨라져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밤에 자고 낮에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낮에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 그 리듬으로 움직이지만 밤에는 태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밝은 조명 아래서 일을 해도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다 수렴된 상태여서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여서 힘이 든다는 얘기죠. 또한 밤에는 우리 몸 안의 모든 장기가 수습 국면에 들어갑니다. 쉰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깨워서 움직이게 하려니 당연히 호흡의 숫자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밤에 일만 하는 것으로 만족지 않아요. 야식을 먹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치킨과 맥주, 족발, 삼겹살 등등 우리의 몸은 마구 먹어치운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쉬어야 하는 엔진들을 또다시 가동시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은 우리의 수명을 1년씩 단축시킵니다. 호흡이 빨라지는 순간은 또 있습니다. 바로 분노할 때인데요. 또 섹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엔진이 급격하게 가동됩니다. 그래서 술, 음식, 분노, 섹스를 조절할 수 있으면 요절할 사람은 장수하게 되고 장수할 사람은 신선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이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자, 그 동의보감의 양생술, 덜 먹고 덜 쓰고 더 덜어내라 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죠. 덜 먹고 덜 쓰고 더 덜어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건강법을 담고 있는 양생술의 원리와 위치를 깨우쳐서 실천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걷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하체를 쓸 일이 거의 없는 현대인에게 걷기만큼 좋은 운동도 없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걸으면 생리가 순환되면서 감정이 엉겨 붙거나 심리적으로 어디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삶은 매우 윤리적인 지평을 갖게 됩니다. 생리와 심리가 또 윤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중주로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할 때 양생이 되고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순환입니다. 몸은 오장육부가 순환하고 생리와 심리가 순환하고 외부와 내부가 순환하고 먹거리와 순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환을 하려면 삶이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느끼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새로운 물건과 상품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자신과의 소통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거울이 있어서 그런 생각, 즉 새로운 물건과 상품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은 창조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드리려는 의미의 그런 창조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하는 새로운 것은 돈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양생도 그렇고 몸을 쓰는 것,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윤리적으로 변하는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그것은 이미 상품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하여야 한다는 거네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느끼고 만들어야, 그렇게 해서 이 몸을 그런 일로 순환을 시켜야 이제 양생이 되고 소통이 가능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관련한 얘기는 뒤에 조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몸을 가장 격렬하고 역동적으로 사용하는 때는 아마 사랑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랑은 세대를 가로질러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원래 사랑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몸과 몸, 생명과 생명, 여성과 남성 혹은 동성 간이 마주치는 향연입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 누구나 부딪히는 통과 의례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생체 주기를 보면 여성은 7단위, 남성은 8단 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주기는 14세에 생리를 시작하고 49세에 생리가 닫힙니다. 남성은 16세면 청춘이 되고 64세가 되면 폐경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 나이대를 결혼 정년기로 여겼어요. 보통 15세가 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 15세가 되어 또 아이를 낳아 결국 30세에 손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에 그랬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100년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결혼 나이가 32세, 지금은 아마 좀 더 넘었을 거예요. 를 넘어서고 있어요. 주변을 보면 40세가 넘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독수공방 신세인 남녀들도 많죠. 결혼 시기가 2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동의보감식으로 말하자면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기진맥진한 상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무책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시기가 늦춰진 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교육과 취업은 물론이고 집도 있고 차도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명제에 이런 집, 차, 땅 이런 절대 명제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닌 겨우 집과 땅과 차를 소유하기 위해 생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헌납하고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과 문명은 완벽하게 어긋나고 맙니다. 연애와 성이 분리되면서 엄청난 왜곡이 생겨나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던 짝짓기가 더없이 지난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를 좀 하여 보도록 하죠. 제 강연의 제목이 현대인을 이해하는 3가지 화두, 몸, 돈, 사랑. 그 중에 이제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여성들은 대개 멜로드라마에 빠지고 남성들은 포르노를 즐기게 된다고 해요.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거의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랑이죠. 모든 불행의 종합선물 세트처럼 몇 번을 죽었다가 까무러쳤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를 반복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당하거나 죽어나갑니다.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주인공의 비극성을 더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남자 주인공은 한결같이 위대하고 멋있고 돈 많은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거기에다 지위도 엄청나요. 나왔다 하면 최소 본부장이고 사장이에요. 그것도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간 그런 본부장, 사장 아니고요. 느닷없이 뚝 떨어진 낙하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고 보니 재벌이세 3세더라 하는 경우죠. 그런 남자들이 등장해 비탄에 빠진 여주인공을 목숨 걸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남자가 왜 저런 여자한테 순정을 바치며 쩔쩔매는지 개연성이 좀 떨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멜로가 남자 주인공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서 순정을 바친다는 설정으로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멜로가 가장 반여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의 적입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던, 인간주의 관점에서 보던 모든 경우에 말입니다. 많은 경우 여성들이 다른 종류의 성교육은 전혀 받지도 않고 스스로 성에 대한 탐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보는 것이라고는 멜로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의 내면에 자리 잡은 성에 대한 자의식은 무지막지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멜로드라마를만 보고
그게 사랑의 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사랑과 인생의 다라고 멜로드라마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자의식,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그런 자의식이 무지막지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또 남성들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그와 같은 스토리의 설정의 멜로를 보기 힘들어 하죠. 신체 리듬상 남성들은 직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손잡는데 5만 년 걸리고 뽀뽀하는데 10만 년 걸리는 시기의 전개 과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몸의 리듬이 어긋나고 거기에 자의식까지 서로 다른 그런 두 사람이 억지로 끼워 맞춰 사는 것을 우리는 스윗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윗홈이 씁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남녀가 만나 서로 생각이 극과 극에 있는 그런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젊은 날의 성 에너지를 모조리 스펙과 생산, 돈을 만들어내는 데 써버렸기 때문이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는 시점에 다다르면 이미 화폐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데다 멜로나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성에 대한 인식으로 자기 나름의 방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보니 두 남녀 사이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10대를 지나 20대만 돼도 연애가 어려워집니다. 서로 이것저것 재다 보니 더욱 그렇죠. 이 남자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지 고민하며 밀고 당기기를 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그나마 밀고 당기는 밀당하는 연애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지위는 향상되었으나 짝을 만나지 못한 여성들, 골드미스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속하는 여성들이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남성을 만날 확률은 아주 낮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흔하게 등장하는 재벌 2세, 3세 나 본부장은 실제 우리 삶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짝찾기가 지연되다 보면 원치 않게 이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독거노인의 숫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죠. 설령 다행히 짝을 만나 결혼을 했더라도 집, 땅, 차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점점 더 큰 요구를 하다 보면 결국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 많은 가구와 전자제품으로 많은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행복도 훈련받아야 한다는 니체의 말에 실감날 정도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한없이 추락하면서 그 감정을 상대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책과 원한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것이 수많은 트라우마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원점으로 돌아가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결혼 시기가 연장되고 40세가 되고 5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이런 식의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사랑이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춘향이와 이도령처럼 사랑을 하기 전에는 그저 철없는 이팔 청춘이었다가 사랑에 불이 붙은 뒤 운명과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자신에 대해 탐구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탐구도 사랑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는 얘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몸의 사건입니다. 신장의 물과 심장의 불이 어우러져 수승화강의 기운이 맹렬해지는 몸적인 사건입니다. 사랑은 머리와 꼼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신의 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더욱 건강해져야 합니다. 멜로의 주인공처럼 만나기만 하면 울고불고 사고가 나고 어디가 아프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가 더더욱 건강해져야 하는 거네요. 그게 몸적인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도 그러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소화도 안 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또 사고가 난다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한다면 헤어질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교감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서로 건강한 에너지를 교감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같은 것에 중독될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생의 에너지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헤어지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헤어진 뒤에도 나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정말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과 만났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고귀해져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삶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생로병사가 있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은 봄이죠. 그리고 불타오르는 여름이 있습니다. 그 여름을 지나 점차 무르익는 가을이 거쳐 겨울이 오면 권태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단계를 자신의 힘으로 건너가야 해요. 사랑의 종말을 감당하고 나면 어느덧 배짱이 생깁니다. 또 한 계절이나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나를 떠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지금껏 그 사람과 함께였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많은 행운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랑이든 사랑에는 하나의 마디가 정리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결혼한 부부 역시 언젠가는 배우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사랑의 종말에 대한 훈련과 자기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내 몸이 갖고 있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독수 공방하시지 마시고 사랑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좀 바꾸셔서 그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나를 탐구하게 만드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되는 사랑의 길로 주저함 없이 곧장 나아가라는 그러기에도 인생이 짧다는 고미숙 선생님의 외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들리네요. 저에게는.
그래서 현대인을 이해하는 세 가지 화두 중 몸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1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 듣다가 가셨을 것도 같고 또 어떤 분은 긴 녹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듣다가 잠들기 좋으시다고 중간에 끊기면 다시 다른 걸 찾아서 틀어야 되는데 한 번에 잠들 때까지 들을 수 있게 긴 녹음을 올려달라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내용이 좀 길다 보니 분량 자체가 길어서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먼저 주무셔도 좋고 뭐 좀 끊었다가 내일 마저 들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돈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니다. 현대인들을 지배하며 가장 힘들게 하는 거울은 바로 화폐, 돈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돈을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부자가 되어야 청년들에게 대학보다는 청춘을 더 소중히 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부모들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자식들에게 성적과 스펙에서 벗어나 너 자신만의 인생을 펼쳐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깊이 탐구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보통 화폐는 매개를 통해 초월적인 존재가 됩니다. 내가 화폐에 집착하는 순간 돈은 수단의 역할에서 벗어나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자기 지배력을 가진 하체, 즉 자본은 무조건 증식합니다.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돈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게 고미숙 선생님의 주장이신데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났고 사람 났냐 라고 말할 때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않으려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서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액수가 전부인 돈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 서사가 없을 때의 돈은 맹목적인 욕망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자본이 되어 모두를 파멸시키거나 간신히 살아남는다 해도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억만장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대부분이 억만장자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래요. 죽음 충동과 결합되어 있는 거죠.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돈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이 자본 때문입니다. 자본은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맹목적 욕망이 그 파국을 불러오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 안에는 이야기가 담겨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건이 있어야 하고 배경과 시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이 사이를 매개하는 윤활유나 전령사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돈의 철학입니다. 네, 이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건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그런 윤활유나 전령사 그런 도구의 역할이면 충분하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철학에 저도 미셸도 좀 공감이 깊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언제 돈을 벌 수 있는가와
언제 짝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돈과 성욕이 결합된 욕망은 돈을 원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짝짓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돈이 사랑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화폐라는 척도를 우리는 해체해야 합니다. 원초적으로 생각할 때 재물복은 곧 인복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온다는 말인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15년 이상 하루 두 끼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끼당 2,000원의 밥값을 받아요. 그런데도 주방은 늘 흑자입니다.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쌀과 식재료들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선물의 경제학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재물을 일구는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인복이 우선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드나드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무엇이 돼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인복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또 돈이 따라오는 그런 돈이 사람들을 따르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끔 하는 그런 훈련이 인복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가난한 애들이랑 공부 못하는 애들과는 놀지도 말라고요. 그 순간 그 아이의 인복은 반으로 또 반의 반으로 줄어들고 맙니다. 우리 몸이 타자들의 공동체였듯이 예를 들면 목소리나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또 그리고 내 몸 안에 존재하는 충들 그런 것들처럼 몸이 타자들의 공동체였듯이 인복 또한 아주 낯설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때 그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복은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육과 문화는 이 부분을 일제 차단하고 있어요. 그 결과 자신이 번 돈으로만 살아가야 하다 보니 부모는 자기 자식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은 돈을 물려주고자 기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려받은 돈에는 서사가 존재할 리 없죠. 탐욕과 무지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의 곁에는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즐비해서 그 돈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돈을 쫓기보다 우정과 지성에 더 많은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갈량이 천하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천하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등장하는 허생이 더할 나위 없이 비루하고 가난한 선비임에도 조선의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또한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흘러가는 곳에 돈도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키우는 것을 저는 우정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기준, 화폐의 척도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가 아니라
많든 적든 증여와 순환에 참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돈이 벌립니다. 이것은 제가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경제학이기도 해요. 저는 평생 백수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돈을 모을 때는 돈의 용법을 미리 결정해 둡니다. 예를 들어 얼마의 돈이 모이면 공동체의 청년들을 위한 학사를 만들겠다 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의 용법을 정해두면 그러면 도저히 벌릴 것 같지 않던 돈이 모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유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꼭 실험해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돈에도 에너지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소유의 개념에서 증여의 개념으로 바뀌듯 봄,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세상에 모두 다시 순환시켜 줘야 합니다. 중장년이 되어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그 돈을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마을 경제학이 많아진다면 어떤 제도나 서비스에 연연하지 않고도 청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며 노인과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아져서 세대 공감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화폐는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령 축적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돈이 갖고 있는 이념과 에너지로 인해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어디론가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화폐의 운동성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화폐의 에너지에 끌려다니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래서 현대인을 이해하는 돈, 사랑, 그리고 몸,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얼추 살펴본 것 같고요. 자, 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 내용도 저희가 귀담아 들어봄직한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디지털 문명이 앞으로 백수들의 시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지털은 고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고정되어 있던 것들, 예를 들어 집, 직업, 학벌, 국경과 같은 것들을 모두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그에 따라 움직여서 그 누구도 하나의 고정된 직장이나 조직에서 평생을 보내리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부글부글 끓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은 지금보다 더 취업을 하게 될 것이고 남성들은 지금보다 더 자유인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어쩌면 백수가 된 그 많은 청년과 중년, 퇴직한 노인들을 위해 백수의 광장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그곳에 모여 경마나 프로야구, 로또에 심취하기보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양기, 즉 직진하는 그 힘을 진리를 탐구하는 데 쏟아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많아지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걱정스러운 쪽은 여성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저조했던 여성들이 거침없이 진군해 나가면서 대부분의 정규직을 꿰차거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어느 순간 화폐를 움직이는 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맞이했을 때의 폐해입니다. 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화폐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을 멈추고 과연 이 문명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살핀다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를 구속하지도 않는 프리랜서라는 우리 안에 원초적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백수의 향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믿고 생명의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면 디지털 문명이 가져다주는 삶의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미숙 선생님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화두에 대한 우리들을 위한 답변이었습니다. 세 가지 화두, 몸, 돈, 사랑, 이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보다 근원적인, 보다 그런 높은 차원으로 새로이 하고 지금까지와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사랑도 얻을 수 없을 것이요, 돈도 또 몸도 아프게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돌려서 고쳐 세워야 할 지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분의 성찰 사유에 눈높이에서 그간에 우리가 이 몸과 또 사랑,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미셸은 늦은 밤에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편안한 그런 좋은 쉼이셨길 바라고요. 또 내일은 좀 가벼운 짧은 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